LA 시내가 불탔습니다. 경찰도 방위군도 손을 놓았습니다. 사람들이 도망치던 그 거리에서 오히려 폭도들이 방향을 바꿔 달아났던 단 하나의 지역. 거기엔 지휘관도 군대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폭도들이 절대 들어가지 않았던 곳. 그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지붕 위에서 한국말이 들리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주니어는 말했습니다. 모든 폭동은 지붕 위에서 한국인이 움직이면 멈춘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미국 시민들은 30년이 지나도 루프탑 코리안을 두려워하는 걸까요? 그리고 어떻게 한국인들은 국가도 없이 도시 한복판을 스스로 지켜낸 걸까요? 지금부터 전미 국방부 군사 전문가가 직접 경험한 국민이 군대가 된 나라 한국의 실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리처드 블레이크입니다. 전직 미 국방부 안보 분석관이자 현재는 미군 예비역 대령으로 미국 각 지역의 도시 방어 체계와 사회 불안 상황에 대한 자문을 맡고 있죠. 30년 전 저는 전혀 예상치 못한 전장에서 인생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장은 전쟁터가 아니라 한인상가의 지붕 위였습니다. 1992년 LA 폭동. 당시 저는 서부 지역 폭동 확산 방지를 위한 현장 대응 요원으로 파견됐습니다. 초기엔 그저 평범한 도시폭력 사건으로 여겼습니다. 몇몇 상점이 불타고 경찰은 부족하고 시민들은 분노했고 미국에서는 흔히 있는 일이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딱 한 지역에서 폭동이 멈췄습니다. 누가 진압한 것도 아니고 군이 개입한 것도 아니었는데 말이죠. 바로 코리아타운이었습니다. 그때 처음 들었습니다. 루프탑 코리안이라는 말을요. 그리고 직접 봤습니다. 미국 백인 기자들이 그들은 민간인이 아니다라고 경악하던 그 장면을요. 고작 동네 슈퍼마켓 사장이 저격수를 지휘하고 세탁소 주인이 중대 보급책이 되어버린 그 장면을. 시간이 흘러 2025년 6월 미국 서부는 다시 한번 들끓고 있습니다. 도시 곳곳에서 타오르는 연기, 부서진 상점 유리창, 약탈자들의 행렬. 그런데 이상하게도 단 하나의 구역만은 유리창 하나 깨지지 않고 고요했습니다. 바로 코리아타운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LA 시청의 보안 상황실에 앉아 실시간 위성 영상을 분석하고 있었어요. 상공에 떠있는 정찰 드론들이 보내오는 화면을 하나씩 돌려보던 중 그 익숙한 구역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다른 지역들은 빨간색 열지도로 표시되는데 코리아타운만 유독 푸르렀습니다. 분명히 그 중심도 시위 동선 안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말이죠. 왜 저 지역은 멀쩡하죠? 제가 묻자 한 지역 요원이 말없이 트위터를 제게 내밀었습니다. 바로 그 게시물이었죠. 트럼프 주니어의 계정에 올라온 루프탑 코리안 사진. 모든 폭동은 지붕에서 한국말이 들리기 시작하면 멈춘다. 그 사진을 본 순간 뒷목이 서늘해졌습니다. 마치 30년 전 그날 코리아타운 골목 어귀에서 들려오던 단발성 총성처럼요. 머릿속에 과거의 영상이 자동으로 재생되기 시작했어요. 1992년 저녁 7시를 조금 넘긴 시각. 헬기에서 내려다본 코리아타운은 마치 전쟁터였지만 동시에 규칙이 있었습니다. 그 혼돈 속에서도 명확한 방어선이 있었거든요. 우리는 그 방어선을 무력화시키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존중했죠. 왜냐하면 알았거든요. 거기엔 미군도 감히 건드릴 수 없는 그들만의 조직력이 있다는 걸. 2025년 지금 그 기억이 또다시 현실이 되어버린 걸 보며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이건 과거의 교훈이 아닙니다. 한국인들은 여전히 그날의 자세로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날 밤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트럼프 주니어의 트윗 한 장이 30년 전 제 인생을 바꿔놓은 그날의 기억을 무자비하게 끌어올리고 있었죠. 보고서를 덮었지만 손끝이 떨렸고 머릿속에선 계속해서 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1992년 4월 30일 LA 폭동 이틀째 밤이었습니다. 제 군사 경력 중 가장 이상하고 가장 충격적이었던 임무. 바로 코리아타운 정찰 작전이었어요. 당시 저는 만 29세. 미군 중위 계급을 달고 있었고 본래 도시 내 병력 투입을 꺼려하던 미국 정부가 결국 질서를 감당하지 못해 연방 병력을 제한적으로 파견했을 때 그때 특수관찰조에 배속되어 LA로 급파됐습니다. 명령은 간단했어요.
코리아타운 내 교전 가능성 여부 확인 후 병력 투입 여부 판단. 그런데 막상 헬기에서 내려다본 코리아타운은 보고서에나 나올 법한 불타는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말 그대로 요새였어요. 건물 옥상마다 인원이 배치되어 있었고 모두 엎드린 채 총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 자세가 이상하리만치 정확했습니다. 민간인이 저렇게 저격 자세를 잡는다고. 당시 헬기 조종사가 무심코 뱉은 말이 아직도 귀에 생생합니다. 그는 입을 다물지 못했고 저는 영상확대 장비를 켰습니다. 잠시 후 더 놀라운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건물 내부에서 조명이 번쩍였고 그 안엔 소대 지휘소를 연상케 하는 시설이 보였죠. 책상 위엔 군용 무전기와 탄창들이 정리돼 있었고 한쪽엔 식량 상자와 의료 물품이 구역별로 분리돼 있었습니다. 심지어 지형 모형도 같은 것이 벽에 붙어 있었고 화이트보드에는 입구 진입 방향 A, B, C 구간 분산 사격이라는 필기까지 있었습니다. 그 순간 눈을 의심했어요. 이건 무슨 민병대도 아니고 전문 전투부대 수준이었습니다. 더 놀라웠던 건 그들의 무기가 대부분 상업용 라이플이었다는 점입니다. 즉, 정식 군용 장비가 아닌 상황에서도 이들은 작전 단위로 움직일 준비가 되어 있던 겁니다. 헬기에서 이 장면을 촬영해 상부로 보고했을 때 군 내부에선 당황이 번졌습니다. 일각에선 도심 속 무장 한국인 군벌 조직이 출현했다는 과잉 해석도 나왔지만 현장에 있던 저로서는 그걸 위협보다 경이로움으로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방어적이었고 그 누구도 먼저 총을 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국가가 버린 도시를 지키고 있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날 저는 한국인을 처음 제대로 봤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가게 주인이었고 이웃이었으며 동시에 국가를 대신해 총을 든 사람들이었습니다. 공권력이 철수한 자리에 공동체를 세우고 그 공동체의 질서와 전술을 입힌. 그게 바로 제가 루프탑 위에서 본 루프탑 코리안의 실체였죠. 그날 이후 저는 군복을 입고도 늘 고개를 숙였습니다. 전사는 계급으로 나뉘는 게 아니란 걸 그들은 제게 똑똑히 보여주었으니까요. 그날 밤 관찰조는 코리아타운 중심 상권지대를 집중 분석하게 되었습니다. 평소에는 대형마트, 세탁소, 약국, 그리고 2층엔 작은 교회들이 있는 상가 건물들이었어요. 그런데 단 하루 만에 그곳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아십니까? 옥상은 이미 각종 엄폐물과 자재들로 저격 진지화가 완료되어 있었고 옥상 출입구 근처엔 쓰레기통과 목재들을 쌓아 만든 사격각 확보용 구조물이 있었어요. 심지어 어떤 건물은 철제 구조물을 이용해 옥상 위에 대공 포지션처럼 보이는 사각벽을 설치해 두었죠. 저는 그걸 보면서 탄성을 질렀습니다. 실제로 코리아타운 안쪽 골목으로 연결되는 입구들은 차량으로 막혀 있었고 양쪽엔 시민들이 배치되어 있었어요. 서로 수신호를 주고받으며 이동하고 있었고 간이 배급소와 물자 전달 포인트까지 구성돼 있었습니다. 단 하루 만에 이게 가능하다고요? 보통 군 훈련에서도 24시간 안에 그런 구조를 짜는 건 어렵습니다. 게다가 또 하나 놀라운 건 모든 위치와 인원이 지나치게 조용하게 움직이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건 훈련되지 않은 민간인에겐 나올 수 없는 움직임이에요. 당시 저희 부대에서 보던 특수부대 기동 수준이었습니다. 제가 옆에 있던 헬기 요원에게 말했죠. 이건 누가 지휘하는 거냐? 그가 한참을 망설이더니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냥 한국인 전체가 동시에 지휘 중인 것 같습니다. 그때 머리를 한 대 세게 얻어맞은 기분이었습니다. 한국인들은 무언의 질서를 공유하고 있었어요. 국가가 없으면 우리가 국가가 된다. 그런 각오가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이후 분석해보니 실제로 이들 중 상당수는 베트남전 참전 용사 또는 예비군 훈련 경험자 그리고 한국군 출신 이민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말없이 서로 연락망을 구축했고 총을 손에 들자마자 서로의 역할을 즉시 파악하고 한 명도 삐끗하지 않은 채 전투 편제가 구성됐어요. 건물마다 조장, 연락병, 보급 담당이 따로 있었습니다. 제가 분명히 기억하는 한 건물의 배치도에는 옥상, 사수 2 관측 1, 출입구, 엄폐 경계 2, 보급층, 후방 물자 3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전투지도 같았고 그것도 도심 전투 전문 훈련소에서 볼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이게 전부 단 24시간 안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걸 우연이라 부를 수 없었어요. 그건 DNA 차원의 대응 시스템이었습니다. 한국인이라는 민족이 가진 기억 속 깊숙한 어딘가에서 이런 위기에 대한 매뉴얼이 이미 각인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날 이후 LA 전역에서 폭도들이 피해서 도망친 단 하나의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코리아타운이었죠. 당시 LA 폭동의 전체 경로를 지도에 표시해보면 정말 기묘한 곡선 하나가 눈에 띕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장벽이라도 세워져 있는 듯 폭도들이 방향을 틀어버린 지역. 그 곡선의 안쪽에 위치한 곳, 바로 코리아타운 중심부였습니다. 처음엔 이런 의심도 했습니다. 혹시 도로 구조 때문인가? 건물 배치가 방해가 된 건가? 하지만 그런 말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폭도들 스스로가 떠들고 다녔으니까요. 야, 거긴 가지 마. 거긴 코리안 있어. 믿기지 않으시죠? 저도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직접 모니터링한 경찰 교신 중 지금도 뚜렷하게 기억나는 한 문장이 있습니다. 현재 피플스몰 앞에서 도둑 무리 접근 중. 단, 코리안 블록 앞에서 모두 멈춤. 대기 상태. 정말로 그들은 멈췄어요. CCTV 영상에는 때로 몰려온 약탈자들이 코리아타운 초입에서 잠시 주변을 살피다가 소리도 없이 사라지는 장면이 찍혀 있었습니다. 당시 코리아타운에서 실제로 발사된 총알 수는 많지 않았습니다. 공식적으로 기록된 건 수발 정도. 하지만 그 몇 발이 가진 상징은 경고 수준이 아닌 기억을 흔드는 총성이었어요. 폭도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우린 그냥 당하지 않아. 여기선 내가 사냥꾼이 아니라 사냥감이야. 그 총성엔 군사적 기술보다 더 무서운 게 담겨 있었어요. 의지였습니다. 미국에서는 흔치 않은 유형의 시민의식이었고 이질적인 공포였습니다. 그들은 군대보다 더 빠르게 움직였고 더 정확하게 방어했으며 무엇보다 목숨을 걸 준비가 되어 있었거든요. 특히 갱단들의 반응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당시 블러드와 크립스 같은 조직들도 LA를 휘젓고 다녔는데 그들조차 코리아타운 쪽엔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지만 몇몇 조직은 실제로 코리아는 건드리지 말라는 내부 지침을 내렸다고 하더군요. 싸우면 진다는 걸 그들 스스로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국 사회에서 코리안이라는 존재는 늘 조용하고 근면하며 불평을 하지 않는 이민자로 인식돼 왔습니다. 하지만 그 이미지 뒤엔 철저히 숨겨진 또 다른 진실이 있었던 거죠. 바로 총을 든 시민군.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무서운 공동체. 트럼프 주니어가 2025년에 그 사진을 다시 꺼내든 이유. 이제 너무 잘 압니다. 그건 노스텔지어가 아닙니다. 경고였고 동시에 존중의 표현이었습니다. 거긴 경찰이 없는 게 아니라 군인들이 지붕 위에 앉아 있는 곳이니까. 2025년 6월 2일 저녁 트럼프 주니어가 남긴 사진을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화면 속엔 낡은 듯한 이미지 하나가 흐릿하게 떠 있었어요. 군용 헬기에서 찍은 듯한 각도, 지붕 위에서 소총을 든 채 무표정하게 서 있는 한 중년 남성. 그리고 그 아래 적힌 문구. 모든 폭동은 지붕에서 한국말이 들리기 시작하면 멈춘다. 그 문장을 몇 번이고 곱씹었습니다. 그 한 문장은 미국 내 폭동의 경로를 뒤집어버렸고 시위대의 행동 방향을 틀어버렸으며 무엇보다 미국 시민들의 기억을 자극해버린 겁니다. 그날 이후 코리아타운 주변은 조용했습니다. 다른 지역에선 여전히 돌이 날아다니고 약탈자들이 밤거리를 휘젓고 다녔지만 거긴 고요했어요. 방송 카메라들도 이상하다는 듯 그 지역을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CBS 뉴스에서는 폭동의 반경에서 유일하게 진입이 차단된 구역이라고 보도했죠. 저는 놀라움을 넘어 두려움에 가까운 경외감을 느꼈습니다. 불과 한 장의 사진, 한 줄의 문장이 미국 전체를 움찔하게 만들었다는 사실. 루프탑 코리안이라는 존재는 더 이상 추억 속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지금도 살아있었고 그 존재 자체가 방패이자 억제력이었습니다. 미국에는 수많은 전설과 무용담이 존재하지만 단순한 시민 공동체가 무장을 통해 도시를 지켜낸 사례는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인들은 그걸 해냈고 심지어 그것이 30년이 지나도 두려움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 고민했습니다. 누군가는 말하겠죠. 그냥 우연일 거야.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민족 차원의 기억이자 전략이자 본능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한국인은 왜 이렇게 싸움에 강한가요? 그건 기술이나 무기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은 매일같이 위기와 생존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며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정부가 없어도, 체계가 없어도, 명령이 없어도 스스로 일어서는 훈련이 되어 있었던 거죠. 30년 전 그 지붕 위에서, 그리고 지금도 똑같이요. 트럼프 주니어의 글은 미국 내의 경고였고 동시에 회고였습니다. 폭동은 총을 멈추지 않습니다. 경찰도 완전히 막아내지 못하죠. 하지만 기억은 멈추게 합니다. 미국 전역이 기억하고 있는 바로 그 한국인의 모습. 그게 이번 폭동의 방향을 바꿔놓은 진짜 원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지켜봤고, 기억했고, 두려워했다. 그걸 단 한 장의 사진이 다시 일깨운 것이죠. 그날 이후 저는 트럼프 주니어의 트윗을 넘어서 그 배경에 있던 한국이라는 나라를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시민의 기억 속에 루프탑 코리안이 살아있었다면 그걸 만들어낸 근원은 분명 한국이라는 국가일 거라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국의 병역 시스템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는 충격을 받았어요. 한국, 그 나라는 단순한 군 복무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국민 전체가 군대인 나라였습니다. 처음엔 통계를 의심했습니다. 병역 이수자 비율이 거의 100%에 가깝다. 훈련 기간이 2년 가까이 된다고요? 그리고 훈련 내용은 실전 수준. 게다가 전역 후에도 예비군, 민방위라는 이름으로 군사 조직 안에서 수십 년을 살아간다고요? 이게 정말 사실일까 싶어 관련 자료를 더 파고들었어요. 결론은 제가 그동안 너무 한국을 얕봤다는 거였습니다. 한국의 남성은 만 20세가 되면 대부분 현역으로 입대하고 2년간 철저하게 실전 훈련을 받습니다. 끝이 아니었어요. 전역 후에도 수년간 예비군 훈련을 받고 그 뒤엔 민방위라는 형태로 지역 내 작전 체계에 편입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군인이 아닌 겁니다. 한국 남성 전부가 비상시 군사행동 가능자로 등록돼 있는 체제였어요. 그리고 그걸 사회도, 정부도, 개인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보며 소름이 끼쳤습니다. 이건 미국에서는 상상도 못하는 시스템이었으니까요. 미국은 자원입 대제입니다. 총 들겠다는 사람이 군인이 되죠. 그런데 한국은 그 반대였습니다. 총을 든 경험이 있는 사람이 민간인으로 살아갑니다. 이 차이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2025년 LA에서 폭도들이 먼저 알아차린 거죠. 코리아타운에서 지붕 위에 올라가 사격 태세를 잡았던 그들은 그냥 상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국민군이었고 전역자였으며 전사였어요. 미국의 어느 도시에서 시민이 일주일 만에 전투 편제와 진지 구축을 하겠습니까? 그건 아무리 경찰이라 해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한국은 나라가 국민을 지킨다고 믿지 않습니다. 국민이 스스로 나라를 지켜야 한다는 공동체적 본능이 너무 강한 나라예요. 전쟁이 나면 누구든 소총을 들고 싸울 준비가 되어 있고 전기가 끊기면 발전기를 돌릴 줄 알며 도로가 끊기면 길을 파서 연결할 줄 아는 국민들. 그게 바로 한국인이었습니다. 이제야 알겠더군요. 왜 한국은 늘 살아남는지, 왜 외세 앞에서도 끝까지 저항하는지. 그건 조직이 아니라 기억 때문이었습니다. 선조로부터 내려온 전사의 기억, 공동체를 지키던 의병의 피, 그리고 지금도 일상 속에서 무장된 정신. 루프탑 코리아는 미국 내에서 일어난 단 하나의 기억에 남는 시민 무장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거의 신화처럼 남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것이 픽션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전직 군인으로서 그리고 안보 전략 분석가로서 미국을 멈춰 세운 그 전설을 다시 마주했습니다. 한국인들이 구축했던 그 방어 진지, 그들은 매복 위치를 통제했고 사각지대를 차단했으며 어떤 건물은 층별로 병참, 저격, 포위 유도 기능이 분할되어 있었죠. 이런 전술은 일반 시민은 절대 떠올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점이 저를 가장 크게 전율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건 역사적 본능이 작동한 결과다. 사람은 기억이 없으면 대응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한국인은 달랐어요. 그들은 과거를 잊지 않았습니다. 임진왜란, 병자호란, 일제강점기, 6.25 전쟁. 한국의 모든 전쟁은 국가와 군대가 아니라 민중의 기억이 지켜낸 전쟁이었습니다.
1592년 임진왜란이 터졌을 때 조선의 왕과 관리들은 도망쳤습니다. 일본군은 단 18일 만에 수도 한양을 점령했고 나라가 무너지는 듯 보였죠. 하지만 그 순간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농민들이 낯을 들었습니다. 상인이 활을 들고 노비가 죽창을 들고 전국에서 의병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전쟁 초반 일본군은 기록을 남겼습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관군이 아니라 백성들이다. 관군은 싸우지 않지만 백성은 죽을 때까지 덤빈다. 그 기억은 병자호란 때도 일제강점기 때도 이어졌습니다. 나라가 망한 줄 알았던 1910년. 그런데도 산속과 바닷가, 골짜기에서 의병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나라 없는 시대를 13년 동안 싸웠습니다. 총알도 군대도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소금 장수는 화약을 만들었고 농부는 야간 교란 작전을 짰습니다. 기억이 그들을 전사로 만들었던 겁니다. 1940년 광복군이 만들어졌을 때도 그랬죠. 망명한 독립투사들은 자신들이 조국의 마지막 희망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중국 땅에서 누더기 군복을 입고 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장의 선언문을 남겼죠. 우리는 군인이기 이전의 백성이다. 그러나 백성이 군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조국에 증명해 보이겠다. 6.25 전쟁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북한군이 서울을 함락했을 때 국가도 군대도 속수무책이었어요. 그때 피난도 못 가고 서울에 남은 사람들 중 일부는 스스로 대책본부를 꾸렸습니다. 경찰도 군인도 아니었지만 부녀회가 통신망을 만들고 약국 주인이 의무반장이 되었고 고등학생이 나서서 정찰을 했습니다. 이 모든 역사적 대응의 핵심은 하나였습니다. 기억이었습니다. 그러니 1992년 LA 도심이 무너질 때 한국계 이민자들이 무기 없이 사는 삶을 포기하고 루프탑에 올라간 것. 그건 우발적인 충동이 아니라 몇 세기 동안 이어져 내려온 민중 자위의 역사가 미국 땅에서 다시 발현된 순간이었습니다. 놀라운 건 그날 루프탑에서 총을 들었던 이민 1세대의 자녀들, 즉 2세와 3세대도 그 기억을 품고 살아가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한국에서 군대를 가지 않았고 광복군도 아니었고 의병도 아니었어요. 하지만 아버지의 전투 이야기, 할아버지의 피난 이야기, 그리고 자신이 태어난 땅에서 조국이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를 들으며 자랐습니다. 그래서 2020년 조지 플로이드 시위 당시에도 그들 중 몇몇은 똑같이 루프탑에 다시 올랐습니다. 이번에는 카메라 대신 드론이 있었고 총 대신 방송 장비가 있었지만 그들의 눈빛은 30년 전 그날, 그리고 430년 전 임진년 의병의 눈빛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도시 한복판에서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무장을 했고 아무도 훈련시키지 않았는데 작전을 짰으며 아무도 동원하지 않았는데 조직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그 선을 넘지 말라는 경고가 누구의 명령도 없이 퍼졌습니다. 경찰이 아닌 이민자들 손에 의해 그 지역에 경계선이 생겼고 그 선 앞에서 폭도들은 멈췄습니다. 총알 몇 발이 그들을 멈춘 게 아니었어요. 그 기억의 냉기, 역사 속에서 수없이 죽어도 다시 일어난 민족의 냉정함이 그들을 물러서게 한 겁니다. 2012년 코리아타운 인근에서 발생한 소규모 인종 시위에서 10대 후반으로 보이는 한국계 소년이 한 말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우린 싸워야 해요. 우리 부모님이 날 지켜줬듯 이젠 제가 이 마을을 지킬 차례예요. 루프탑 코리아는 죽지 않았어요. 그들은 다음 세대 속에서 조용히 숨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은 총기보다도 정밀했고 그 어떤 탄환보다 깊이 박히는 집단 무기였죠. 기억은 무섭습니다. 그리고 공유된 기억은 더 무섭습니다. 한국인은 그 무기를 가지고 있었고 미국과 전 세계는 그 사실을 다시금 깨달았던 겁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영토가 좁다고요? 자원이 부족하다고요? 하지만 그들에게는 다른 나라엔 없는 결정적인 무기가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정신력이었습니다. 저는 수많은 전쟁을 분석했습니다. 이라크, 아프간, 코소보, 우크라이나. 하지만 한국만큼 모든 국민이 군사적 개념을 내면화한 나라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총을 들기 전부터 이미 전사였고 총을 내려놓은 후에도 마음속엔 항상 전선을 품고 있었어요. 2025년 LA에서 저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누가 무기를 쥐라고 말하지 않았지만, 누가 지키라고 외치지 않았지만 한국인들은 조용히 일어났고 스스로 전선을 만들었으며 폭도는 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그 정신이 1세대 이민자의 손에 총을 쥐게 했고 그 정신이 자녀 세대의 몸속에서 계속 뛰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집단의 기억은 오늘도 미국 시민들을 멈춰 세웠습니다.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무엇이 진짜 강국을 만드는가? 탱크도 미사일도 아닙니다. 그건 국민이 스스로 군대가 되어버린 나라, 그 정신 하나로 도시를, 공동체를, 나라를 지켜내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사연 시작합니다. 영국은 설계도를 만들었고 한국은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도시계획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인정받던 영국 학자 셰필드와 맨체스터를 설계한 프로젝트의 자문이었으며 영국 산업 부활을 꿈꾸던 마지막 세대의 설계자. 하지만 브렉시트 이후 그는 무너진 조국을 뒤로한 채 진짜 나라가 어디 있는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도착한 뒤 그는 단 한 문장을 남겼습니다. 이 나라는 도면으로 설계된 게 아닙니다. 피로, 손으로, 생명으로 조립된 나라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무너졌고 한국은 살아남았습니다. 대체 무슨 사연인지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도시계획을 전공한 영국인입니다. 20대 초반부터 런던에서 도시 설계와 지역경제 연구를 시작했고 셰필드, 맨체스터, 버밍엄 등 영국의 산업도시 재생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산업과 도시, 사람은 서로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가를 평생의 화두로 삼아왔습니다. 영국은 한때 세계 산업혁명의 진원지였어요. 맨체스터의 면직물 공장, 뉴캐슬의 조선소, 버밍엄의 기계설비단지까지 모든 것이 기술의 상징이었고 도시는 경제의 엔진이자 제국의 중심이었죠. 저도 그런 자부심을 갖고 연구했습니다. 우리가 설계했고 세계가 따라왔다. 수많은 도시를 연구하며 역사적 책임이란 말의 무게를 느끼기도 했습니다. 우리 선조들은 강철과 기계, 법과 제도로 문명을 만들었다고 믿었습니다. 그 정신은 지금도 영국인의 뼛속에 남아있어요. 하지만 2016년 이후 그 자부심은 빠르게 균열을 일으켰습니다. 브렉시트 이후 산업은 붕괴했고 지역경제는 쪼개졌으며 사람들은 더 이상 도시를 바꿀 수 있다는 믿음을 갖지 않게 되었어요. 2020년 이후 저는 점점 더 많은 동료들이 도시는 이미 끝났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젊은 연구자들은 실리콘밸리로, 엔지니어들은 중동과 아시아로 떠났습니다. 도시계획이라는 학문 자체가 현장을 잃고 현실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비판도 커졌죠. 그 모든 혼란 속에서 제가 마지막 희망처럼 붙잡고 싶었던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과연 도시와 산업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나라가 남아있을까? 2024년 봄, 저는 런던 히드로 공항에서 인천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긴 비행을 앞두고도 제 마음은 조용했어요. 도시계획학자로서 30년 가까이 유럽의 도시 구조와 산업 생태를 연구해왔지만 최근의 영국은 더 이상 저에게 해답을 주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브렉시트 이후 영국은 경제적 자립을 외쳤지만 남은 것은 파편화된 정책과 붕괴된 산업 기반이었습니다. 전통적인 공업 도시들은 무너졌고 젊은이들은 떠났으며 한때 유럽에서 가장 강력했던 산업 클러스터는 이젠 역사 속 유산으로만 남아있었죠. 런던에서 북쪽으로 3시간 거리, 한때 영국 산업혁명의 상징이던 셰필드. 그곳엔 은퇴를 앞둔 72세의 설비 엔지니어 로저 플래처가 있었습니다. 그를 찾아가 인터뷰를 청했습니다. 그는 한때 영국 철강 산업의 핵심 생산 라인을 설계했던 인물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그의 책상 위엔 수십 년 전의 도면만 남아있었고 마당 한쪽의 창고엔 단 한 번도 구현되지 못한 프로젝트가 먼지를 덮고 있었어요. 왜 그 설계를 완성하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묻자 그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내가 설계를 멈춘 게 아닙니다. 이 나라가 짓는 걸 멈췄어요. 그리고 이젠 아무도 땀을 흘리려 하지 않습니다. 땀을 부끄러워하게 됐거든요. 그 순간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럽은 오랫동안 시스템과 합리성을 강조해왔습니다. 하지만 도시의 진짜 동력은 수치가 아니라 희생과 헌신이라는 사실을 저조차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한 동료가 제게 말했습니다. 한국을 한번 보게. 자원도 없고 땅도 좁았던 나라가
아무것도 없는 갯벌 위에 산업단지를 만들고 지금은 세계 공급망의 핵심이 됐다고 하더군. 처음엔 반신반의했습니다. 그 작은 나라가 어떻게 그렇게 빠르게 성장했을까? 그들의 성장은 진짜였을까? 호기심이 저를 이끌었습니다. 검색창에 한국산업단지라는 단어를 입력했습니다. 곧이어 나타난 지명들. 창원, 울산, 인천 남동. 위성사진으로 본 그곳은 그저 공단이 아니었습니다. 거대한 국가 시스템이 말 그대로 빈 땅에서 솟아오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런던을 떠나 13시간 비행 끝에 도착한 한국은 저에게 단순한 방문지가 아니었어요. 그곳은 오래전부터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하나의 질문, 즉 국가는 어떻게 인간의 의지만으로 도시를 만들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한 해답이 기다리는 실험실이었습니다. 첫 목적지는 경상남도 창원이었습니다. 지도를 펼쳐보면 한반도의 남단, 별다른 매력 없는 작은 도시처럼 보이지만 사전 조사에서 이 도시가 한국 산업계의 기계 심장이라 불린다는 사실을 접했고 그 기적의 근원을 직접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공단의 새벽은 놀라울 정도로 분주했어요. 아직 해가 뜨기 전인데도 도로는 공장으로 향하는 차량들로 붐볐고 작업복을 입은 수많은 사람들이 묵묵히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죠. 그 모습에서 국가가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창원 산업단지, 조성 당시 중앙정부에서 기획을 맡았던 은퇴한 공무원 김종선 씨를 인터뷰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70이 넘은 나이에도 여전히 회색 수첩을 들고 다녔고 페이지마다 당시의 도면과 메모가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1974년 창원은 일제강점기 군수기지의 잔재가 남은 채 방치되어 있던 땅이었습니다. 산, 갯벌, 시골길밖에 없던 그곳에 정부는 계획도시이자 수출기지를 만들겠다고 선언합니다. 영국이었다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발상이었습니다. 전기, 수도, 도로는 물론이고 병원, 학교, 심지어 기숙사와 도서관까지 포함한 종합계획. 김 전 공무원은 그땐 미친 짓이라고 했지요. 하지만 저흰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돈은 없어도 사람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으로 밀어붙였어요. 그는 당시 산업단지에 참여했던 젊은 기술자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고무장갑 없이 맨손으로 철근을 날랐고 50도가 넘는 기계실에서 냉방 없이 조립을 했으며 17살 청년들이 고등학교 진학 대신 현장에 투입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땀은 그냥 노동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국가를 짓는 벽돌이었습니다. 공단 한복판에 있는 오래된 조립 공장에 방문했을 때 이미 퇴직한 용접사 출신 박기태 씨를 우연히 만나게 되었어요. 그는 굳은 손으로 자신의 손등을 쓸어내리며 말했죠. 이 손, 녹이 묻은 게 아닙니다. 이 손은 나라 묻은 손입니다. 그때 기계를 만들던 게 아니라 우린 나라를 만들고 있었어요. 그의 말을 들은 순간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등을 돌려 사라진 후 공장 외벽에 써있던 문구 하나를 천천히 읽었어요. 산업은 우리의 무기고 우린 전사다. 그날 밤 창원 시내의 숙소에서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반복해서 떠오르던 장면이 있었습니다. 붉게 달아오른 철판 위를 걷던 맨발의 용접공, 무게 1톤이 넘는 기계를 맨몸으로 밀던 청년들, 그리고 조용히 한 줄기 땀을 훔치던 누군가의 눈다. 그들은 국가가 준 기회를 받은 것이 아니라 국가가 아직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창원에서의 취재를 마치고 곧장 울산으로 향했습니다. 1970년대 당시에는 지도조차 정확히 찍히지 않던 이 도시가 지금은 산업수도라는 거대한 별명을 갖게 된 이유를 알고 싶었어요. 도착한 첫날, 바다 냄새가 가득한 공단 근처에서 한 노인이 매일같이 조선소 앞을 걷는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박기성, 올해로 75세. 현대중공업 초창기 용접공으로 40년을 이곳에 바친 인물이라 하더군요. 그는 제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린 배 만든 게 아닙니다. 날아 띄운 거지요. 짧고 담백한 말이었지만 그 울림은 참으로 컸습니다. 조선업이란 수출 산업이 아니었어요. 그건 전쟁 갔던 가난과 싸우는 최전선이었습니다. 1972년 울산은 산업단지라 부르기 민망할 만큼 아무것도 없었다고 합니다. 부지도 정리되지 않았고 도크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태.
하지만 현대는 이곳에 거대한 선박 조선소를 짓겠다고 발표했죠. 전문가는 하나도 없었고 용접기는 일본에서 들여온 중고품이었으며 도면조차 제대로 없는 상태였다고 했어요. 누가 봐도 말도 안 되는 계획이었을 겁니다. 그땐 도크에 들어가는 바닷물조차 흙탕이었죠. 배가 아니라 우리부터 가라앉을 것 같았어요. 박기성 씨는 웃으며 말했지만 그 표정엔 살아남은 자만이 가진 깊은 체념과 존엄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유조선 건조 당시 용접 라인은 전부 수작업이었다고 합니다. 고열 속에 용접봉이 녹아내릴 때 한 청년이 손을 식히지 못한 채 그대로 화상을 입었고 다른 한 명은 눈을 보호하지 못해 시력을 잃었다고 했죠. 하지만 누구 하나 현장을 떠난 이는 없었습니다. 그땐요, 배가 가라앉으면 나라가 무너진다고 생각했어요. 그 말은 회상이 아니라 한 세대 전체의 신념이었어요. 그들은 안전보다 속도를 택했고 편안함보다 책임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기술도 자본도 없던 시절, 그들을 지탱한 건 오직 우린 절대 실패할 수 없다는 결기뿐이었습니다. 당시의 사진 몇 장을 박기성 씨는 손수 보관하고 있었어요. 땀에 젖은 러닝셔츠, 헬멧도 없이 철판을 이고 다니는 모습, 불꽃 튀는 야간 용접 현장. 그 한 장 한 장이 마치 조용한 전쟁터의 기록처럼 보였죠. 그로부터 10년 뒤 울산은 세계 1위 조선소의 타이틀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한국은 세계 해양수송 시장에서 절대 무시할 수 없는 강국으로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제게 더 큰 충격을 준 건 그 물리적 성취가 아니라 그것을 일군 사람들의 정신이었습니다. 그들은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스스로의 생존을 넘어서 이 나라를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일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조선소를 둘러본 뒤 박기성 씨에게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지금도 조선소 앞을 걸으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는 바다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 청춘이 여기에 묻혀 있거든요. 그 말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경례를 올렸습니다. 창원과 울산은 눈부신 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엔 늘 대기업, 정부 주도의 그림자가 있었어요. 이번엔 작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찾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곳이 바로 인천 남동공단이었어요. 남동공단은 1980년대 초 당시 갯벌이었던 땅을 매립해 조성된 중소기업 전용 수출단지입니다. 당시 정부는 대기업의 수출 이면에 밀려 사라질 위기에 놓인 수많은 중소제조업체들을 보호하고 동시에 수출전선에 투입시키고자 수출형 중소기업 클러스터라는 획기적인 구상을 현실화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전자부품 제조업체의 대표였던 김봉수 씨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 공단이 생기기 전부터 이 일대에서 작은 조립공장을 운영하던 창업 1세대였습니다. 공단 생기기 전엔 갯벌을 걸어서 다녔어요. 비 오는 날이면 신발이 빠지고 바지 밑단은 진흙으로 무겁게 젖었죠. 그는 말하며 마른 손으로 허벅지를 두드렸습니다. 손엔 오래된 기름 자국이 아직도 스며 있었어요. 공장 초창기엔 직원이 7명이었고 자재는 본인이 직접 트럭을 몰아 날랐다고 합니다. 하루 생산량은 고작 200개 남짓. 첫 수출품은 미국 라디오에 들어가는 알루미늄 안테나, 단가 97센트. 그 물건이 태평양을 건너갔다는 소식을 듣고 그날 밤 아내랑 둘이 부둣가에 앉아 울었습니다. 세계가 그렇게 멀지 않다는 걸 처음으로 알게 됐거든요. 그들이 만든 건 작은 부품이 아니었습니다. 작은 공장에서 시작된 그 나사 하나가 세계와 한국을 연결하는 끈이 된 것이었습니다. 남동공단은 그렇게 시작되었다고 했습니다. 수출이 불확실하던 시절 정부는 무역보험, 기술보증, 해외 전시회 참가비까지 지원하며 수많은 중소기업들을 세계 시장으로 밀어냈습니다. 그 결과 90년대 후반 이곳엔 직원 10명 이하의 기업이 수천 개 모여 한 해 수출 100억 달러를 넘기는 기적을 일궈냈습니다. 김봉수 씨는 한 손에 자사제품 카탈로그를 들고 자부심 가득한 얼굴로 제게 말했어요. 창원은 기계로 나라를 만들었고 울산은 철판으로 바다를 덮었죠. 그런데 우린요, 나사 하나로 세계를 뚫었습니다. 그 말에 저는 아무 대꾸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인터뷰가 끝난 뒤 저는 그가 운영했던 오래된 2층 공장을 돌아보았습니다. 지금은 자동화 설비가 가득했지만 구석에는 손으로 조립하던 구형 작업대가 남아 있었죠.
그 위엔 낡은 손목 보호대 하나가 걸려 있었고 아무도 없던 공간에서 저는 알 수 없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남동공단은 겉으로 보면 단지 회색 콘크리트 건물들이 모여있는 평범한 공업지대에 불과했어요. 하지만 그 내부에는 국가를 바꾼 무수한 이름 없는 손들이 있었죠. 이들은 눈에 띄는 영웅이 아니었지만 한국의 근간을 지탱한 조용한 전사들이었습니다. 창원은 기계로, 울산은 철판으로, 남동은 나사 하나로 나라를 만들었다. 그렇다면 그 기계와 철판, 나사 위에서 자신의 청춘을 불태운 사람들은 누구였을까? 산업단지를 만든 설계자들이 아닌 그 속에서 자신을 갈아 넣은 사람들을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그리하여 찾은 곳은 경기도 용인의 한 작은 전원주택. 거기엔 창원, 울산, 남동공단을 거쳐 30년 이상 조립공장에서 일했던 74세의 정영만 씨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집은 소박했습니다. 한 구석에 낡은 작업화 한 켤레와 갈라진 가죽 손목 보호대가 조용히 놓여 있었어요. 그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여기 기름때랑 철가루, 다 내 피 같아요. 손등이 찢어졌을 때도 그냥 덮고 일했어요. 그땐 병원보다 라인 중단이 더 무서웠죠. 그는 17살에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공장에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집이 농사짓다 망했어요. 그날부터 제 교복은 작업복으로 바뀌었죠. 처음엔 하루 14시간, 주 6일 근무. 계절은 기계가 알려줬고 시계는 공장 사이렌이 대신했다고 하더군요. 그는 자신이 대학도 못 나왔고 영어도 못하고 컴퓨터도 다룰 줄 모르지만 단 한 번도 자신을 무식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우린 못 배웠지만 나라를 살리려고 일했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된 데는 내 몫도 있겠죠. 그래서 내가 한 일 늘 자랑스러워요. 그는 퇴직한 이후에도 종종 창원으로 내려간다고 했습니다. 내 청춘이 거기 있으니까요. 이젠 기계도 라인도 다 바뀌었지만 담벼락 하나만은 그대로 있거든요. 그 담을 손으로 쓰다듬고 오면 이상하게 다시 살아나는 기분이에요. 그 말을 할 때 그의 눈시울이 살짝 붉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나라를 만든 건 아니라고 말했지만 제가 보기엔 달랐습니다. 그의 손과 발자국이 없었다면 이 나라의 수출 기적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날 밤 정영만 씨와 마주 앉아 차를 한 잔 마시며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때 가장 힘들었던 건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고개를 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힘든 건 많았죠. 가끔은요, 우리가 뭘 이뤘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게 제일 힘들었어요. 그 말이 깊게 박혔습니다. 누구도 알아주지 않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대통령도 대기업 회장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땀과 책임감이 이 나라를 지탱했습니다. 그날 밤 연구일지에 이렇게 적었어요. 한국 산업단지의 진짜 기둥은 철골이 아니라 그 세대의 어깨와 손이었다. 그들은 못 배웠지만 나라를 위해 싸웠다. 그리고 그걸 이룰 만큼 강했다. 정영만 씨의 이야기를 들은 이후 기계나 설비보다도 더 거대한 무언가를 마주하고 있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철골로도 자본으로도 설명되지 않는 힘. 한 세대가 품은 책임감이라는 이름의 집단 정신이었습니다. 그들이 살아온 시간은 말 그대로 전쟁터였어요. 1953년 정전 이후 국가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불타버린 도시, 농지는 폐허, 교육기관은 붕괴. 그 상황에서 그들은 무엇을 선택했는가? 불평도 원망도 없이 이를 선택했습니다. 그들은 입으로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손은 매일 아침 7시 공장문을 밀며 말하고 있었죠. 이 세대를 기적의 세대라 부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한 번도 위대하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본 바로는 그 누구보다 위대했어요. 서울대학교 산업사회학과 김정수 교수와의 인터뷰는 이 믿음을 더욱 굳혀주었습니다. 그는 책상 위에 쌓인 자료 더미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역사책에 없습니다. 교과서에 나오지도 않아요. 하지만 창원의 철강 라인, 울산의 도크, 남동공단의 나사 하나하나에 그들의 생애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의 말은 제게 뼈아프게 다가왔습니다. 그토록 고된 삶을 살았지만 어쩌면 그들은 자신이 만든 나라로부터 단 한 번도 진심으로 감사를 받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국가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수십 명의 산업단지 노동자 출신 은퇴자들과 인터뷰를 하면서 단 한 가지 공통된 표현을 들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만든 나라잖아요. 기름때 벤 작업복, 굳은 살 박인 손바닥, 스파크 튄 헬멧, 얼룩진 수첩. 모두가 국가의 설계도 그 자체였습니다. 그들은 국가의 바닥을 깔고 벽을 올리고 지붕을 씌운 장인들이었어요. 제가 창원공단에서 본 오래된 철제 계단은 지금은 녹슬고 삐걱대지만 그 위를 걸을 때마다 그들의 숨소리를 느낄 수 있었죠. 그 숨소리 하나하나가 오늘의 한국을 밀어올린 동력입니다. 이 이야기는 더 이상 산업단지의 성공기가 아닙니다. 이건 한 세대 전체가 국가를 위해 걸어온 묵묵한 행진의 기록입니다. 그들은 따로 불리지 않았고 메달도 없었지만 확신합니다. 그들이 곧 한국입니다. 그날 밤 연구일지에 다음과 같이 적었습니다. 한국은 나라를 만든 것이 아니다. 한국은 세대를 만들었다. 그리고 그 세대는 모든 것을 견디고 결국 세상을 바꿨다. 창원, 울산, 인천을 돌며 수십 명의 노동자와 인터뷰를 마친 저는 마침내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한국은 인간이 도시를 살리고 산업이 국가를 지탱하며 한 세대가 문명을 떠받친 현대판 신화를 이룩한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의 현장 앞에서 점점 더 고개를 숙이게 되었습니다. 영국에 있을 때 저는 도시계획의 본산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빅토리아 시대부터 이어진 공공인프라, 조화로운 철도망, 전통과 근대가 어우러진 도시구조. 도시를 수치로 설명하고 구조로 해석하며 이론으로 세상을 이해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확실히 말할 수 있습니다. 이론으론 도시를 설명할 수 있어도 그 도시의 영혼까지는 설명할 수 없다. 창원에선 기계의 진동이 아니라 인간의 땀이 도시를 움직이고 있었고 울산에선 철판보다 용접공의 눈빛이 더 뜨거웠습니다. 남동공단에선 제품보다 인간의 존엄이 먼저 포장되고 있었습니다. 이 나라가 계획이 아니라 헌신으로 움직이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저를 충격 속에 빠뜨렸습니다. 동시에 깊은 부끄러움을 안겨주었죠. 왜냐하면 저희 유럽은 너무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누가 나라를 위해 밤새 일하는가, 누가 다음 세대를 위해 손해를 감수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더 이상 던지지 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반면 한국의 이 세대는 누구의 명령도 없이 보상도 기대하지 않고 스스로 가장 험한 길로 들어갔습니다. 자신의 청춘과 육체를 조국이라는 단어에 묻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저에게 문명의 마지막 방어선처럼 느껴졌어요. 기술도 제도도 아닌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책임감이 만든 집단의식. 그 정신이야말로 한국이 가진 진짜 기반이었습니다. 다시 창원을 찾았습니다. 그곳의 한 중견기업에서 용접공 출신 아버지를 둔 설계팀장 정현수 씨를 만났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설계도를 볼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설계도가 없이도 정확하게 선을 따고 폭설 속에서도 야간 라인을 돌렸죠. 저는 도면을 그리지만 진짜 존경하는 건 불이 튀어도 절대 뒤로 물러서지 않던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그들의 용접은 기계를 잇기 위한 게 아니라 세대를 잇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이 왜 성공했는가에 대해 수많은 보고서를 읽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확신합니다. 그 성공은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에게서 나왔습니다. 서울로 향하는 고속열차 안 창밖의 풍경이 빠르게 지나가는 가운데 제 눈앞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얼굴이 겹쳐 보였습니다. 창원의 작업복, 울산의 용접 마스크, 남동공단의 손목보호대. 그들은 사라졌지만 그들이 남긴 숨결은 아직 이 땅을 움직이고 있었죠. 그리고 문득 깨달았어요. 수도는 서울이지만 나라의 심장은 다른 곳에 있었다. 서울은 늘 지도 중심에 있어요. 행정, 정치, 자본, 언론, 교육, 모든 것이 집중된 도시. 그러나 제가 이 땅에서 만난 진짜 국가는 그 중심이 아니라 변두리에서 조용히 펄떡이는 심장처럼 뛰고 있었죠. 서울의 고층 빌딩은 멋졌습니다. 하지만 그 건물의 전등 하나, 엘리베이터 한 대에도 창원의 기계공정이 들어있었고 울산의 철판이 녹아있었으며 남동공단에서 조립된 부품이 들어있었습니다. 서울 종로의 한 작은 찻집에서
산업자원부 전직 고위 공무원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말했어요. 정책은 서울에서 나왔지만 그걸 살아있게 만든 건 지방이었습니다. 우리는 생각했고 그들은 움직였죠. 그 말은 짧았지만 그 어떤 보고서보다 정확한 현실 진단이었습니다. 정책은 설계였고 그 설계를 구현한 손은 거대한 이름이 아닌 조용한 수많은 손들이었죠. 한국은 전통적으로 수도 중심의 나라였습니다. 모든 시선은 청와대, 국회, 광화문에 머물러 있죠. 그러나 제가 본 진실은 달랐습니다. 그들이 올린 보고서에 도장을 찍었다면 이들은 그 보고서에 생명을 불어넣은 사람들이었어요. 서울은 중심이었지만 그 중심을 지탱한 것은 외곽이었고 그 외곽을 지탱한 것은 야간조에 투입된 청년들이었습니다. 기름때 낀 작업복, 새벽 출근 버스, 눈이 와도 돌아가는 조립 라인. 그 모든 일상이 이 나라를 오늘도 밀어올리고 있었어요. 그날 한 노동자의 딸을 만났습니다. 서울에서 회계사로 일하고 있다는 그녀는 말했죠. 아버지는 고등학교도 못 나오셨지만 지금 제 월급의 2배는 버셨어요. 대신 손목은 망가졌고 허리는 평생 굽었죠. 그런데 단 한 번도 힘들다고 하신 적은 없었어요. 내가 만든 제품이 바다 건너간다며 항상 자랑스러워 하셨죠. 그녀의 눈가가 젖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서울의 빌딩 숲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빌딩은 철근과 유리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침묵과 책임, 그리고 땀으로 세워진 것이었어요. 호텔방으로 돌아와 조용히 일기를 꺼냈습니다. 그날의 마지막 문장은 이렇게 남겼습니다. 한국은 서울이 만든 나라가 아니다. 서울이 생각한 것을 이들이 움직였고 그 손끝이 이 나라를 세웠다. 그들은 스포트라이트를 바라보지 않았고 국회의사당에도 가지 않았다. 하지만 그들이 없었다면 이 나라는 단 하루도 굴러가지 않았을 것이다. 이제 여정을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영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티켓을 확인하며 제 자신에게 묻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 나라에서 무엇을 본 것인가? 그리고 그 답은 단 하나였습니다. 나는 도시계획을 배우러 왔지만 인간의 기적을 보고 돌아간다. 처음 한국에 올 때 저는 산업단지를 단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기능적 공간으로만 이해했습니다. 공장을 집단 배치하고 도로와 인프라를 설계하는 냉정하고 계산적인 시스템. 하지만 지금은 명확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산업단지는 땅 위에 세운 구조물이 아닙니다. 그건 시대를 온몸으로 견딘 사람들의 땀과 눈물로 만든 정신의 탑입니다. 창원의 흙길, 울산의 도크, 남동공단의 갯벌 위에서 인간이 기술보다 제도보다 강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목격했습니다. 누군가는 맨손으로 철근을 날랐고 누군가는 불꽃이 튀는 용접 앞에서 시력을 잃어가며 조선선을 세웠으며 누군가는 97센트짜리 라디오 부품을 수천 번 조립하며 자신의 노동이 세계로 가는 다리임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품을 만든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존재하지 않던 국가를 세우고 있었습니다. 전쟁으로 폐허가 된 조국, 식민지의 상처, 빈손, 무직, 굶주림. 그 한가운데에서 그들은 포기가 아닌 돌진을 선택했습니다. 유럽에서 시민의식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해왔어요. 그러나 이곳에서 저는 완전히 다른 개념을 배웠습니다. 국가의식. 내 한 몸의 편안함보다 우리의 생존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 다음 세대를 위해 오늘을 견디는 자세, 그리고 국가라는 단어 앞에서 자신의 노동을 스스로 바치는 고요한 결의. 어느 날 남동공단의 한 소기업 대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요? 그냥 하루하루 견디면서 살아남았을 뿐입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 겸손 속에 담긴 불굴의 정신이야말로 어떤 금보다 값진 자산이라는 것을. 이제 영국으로 돌아가 저는 강단에서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한국은 흙에서 금을 만든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금은 금속도 석유도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사람이라는 가장 고귀한 자원이 이 나라의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도시를 설계할 때 수치보다, 도면보다, 구조보다 먼저 떠올릴 것입니다. 새벽을 깨우는 그 한 사람. 기계를 돌리고 조립대를 닫고 도크 위에 올라서던 그 이름 없는 사람. 그들은 대통령이 아니었고 세계 지도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한 나라의 골격을 만들었고 그 골격이 오늘의 한국을 떠받치고 있습니다.
마지막 인터뷰를 마치고 조용히 일기장을 펼쳐 한 줄을 적었습니다. 그들은 흙에서 금을 만들었다. 하지만 진짜 금은 그 흙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사람들의 심장이었다. 그리고 지금도 믿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나라를 만든 것이 아니라 이 나라를 버티게 했다는 것을요.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상 감동탐험이었습니다.